안녕하십니까. 좋은규제 시민포럼 이사장 강희철입니다. 오늘은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회생적으로 승자 독식의 성격을 갖는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주선 박사께서 공을 들인 주제 발표에 이어서 참여한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해본 이슈는 첫째, 시장이자 총합 기업으로서의 특성을 갖는 디지털 플랫폼이 과연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면 이 문제를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둘째, 소비자들의 행동 편향을 활용하는 전통적인 기업의 시장 전략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유독 소비자 중독의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기우인지 현실인지에 대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셋째, 기존 경쟁 반독점 정책을 대체할 구체적인 규제 정책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 등이 되겠습니다. 금일 전문가분들의 토론을 통해 적어도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기존 플랫폼 규제 이상의 새로운 규제가 필요할 것인지, 오히려 기존 플랫폼 규제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인지,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토론 끝에 좋은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오늘 포럼을 후원해 주신 자유기업원 최승로 원장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현재는 연세대학교의 개공 교수로 경제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논할 얘기는 이 사장님이 이미 앞에서 아주 간결하면서도 매우 의미 있게 잘 말씀하셨지만, 전통적인 플랫폼과 디지털 플랫폼이 어떻게 다르다면 얼마만큼 달라서 새로운 경쟁 규제 정책이 펼쳐져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주선 박사님이 발표를 주시겠습니다. 큰 제목은 디지털 플랫폼은 다르다, 부제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경쟁 규제 정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표 전에 제가 조금 이주선 박사님을 먼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론자 되시는 분들은 발표 이후에 제가 소개해 드리고요. 이 박사님과 저는 개인적으로 한 25년 이상 같은 분야에서 연구를 해왔는데, 이 박사님은 특별히 한국경제 전에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 캐리라고 하죠. 거기서 주요 활동을 하셨고, 또 나중에 SK 경제경영연구소에서 또 일을 하셨는데, 지금은 현재 기업엔 경제연구소장을 독립해서 이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연구교수로 계십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주선 박사님과 저는 규제학회 생기기 전에서도 같이 일을 했고 규제학회에서도 일을 했지만, 이주선 박사님은 특히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재벌에 대한, 소위 말해서 기업 집중도가 높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기업 결합이나 기업 심사나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재벌에 대한 규제 정책에 대해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극렬하게 반대해왔던 분이십니다. 특히 지배적 남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벌이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했던 정부의 특히 공정거래 정책에 대해서 심하게 반대해 오시고, 반대가 그냥 말로 감정적으로 반대한 게 아니라 논문이나 저서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 우리 규제학회라는 편집위원장 또 감사 역할을 해서 두루두루 일을 해오셨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위원회에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이주선 박사님이 저보다도 한 3, 4년 먼저 했고, 저 했고, 윤명호 교수님, 또 지금 현재는 강영철 이사장님, 이민창 교수님, 또 이호구 교수님, 이렇게 현역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주선 박사님의 정말 얼마만큼 달라서 어떤 정책이 펴져야 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주선 박사님이
당신 예전에 재벌 규제할 때는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AI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냐? 저 변절을 해도 너무 많이 변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농담으로 들리는데 오늘 이수선 박사님이 왜 그러한 생각을 가지셨고 뭐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경쟁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 박사님의 논거를 잘 듣고 세 분의 학계에 계신 분, 또 자유기업원에 계신 분, 또 일반 기업에 계신 분 세 분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생략하고요. 그럼 이수선 박사님 발표 주시겠습니다. 제가 맥시멈 35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주선입니다. 먼저 제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는 2012년에 인공지능 관련된 이야기를 처음 듣고 그것이 사람을 능가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를 처음으로 뇌과학자 하는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한테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전에도 뭐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들었는데 그게 진짜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2012년에 저희 연구소에 와서 강연을 해가면서 김대식 교수가 그래요. 스위스에 있는 뇌과학자들 회의에 갔더니 이제는 정말로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사람을 능가하는 상황에 갈 것 같다. 그게 2012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12년 전이죠. 근데 이제 제가 2016년까지 SK 경영경제연구소에서 일을 하니까 뭐 그거를 따로 돌아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2016년에 그 알파고하고 그 이세돌 국수가 그 같이 바둑을 두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사람을 능가하는 일도 벌어지겠구나 이런 얘기가 이제 돌기 시작하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사람들이 뭐 곤란해진다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돌고 마치 그게 생각하는 바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심지어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는 사람이 낸 것보다 더 첨예한 결과들을 큐트하게 아주 큐트하고 예리하게 그런 식으로 결과를 낼 수 있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그런 결과를 내는 건 아닙니다. 기술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하고 똑같으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인공지능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거꾸로 이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나중에 거꾸로 사람의 뇌가 생각하는 방법을 인공지능이 지금 하는 걸 봐서 사람하고 같은 결과를 내기 때문에 그런 같은 결과를 내는 걸 통해서 두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딥러닝의 방식으로 아마 사람은 생각할 거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그러냐? 그거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새가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새가 날아다니는데 비행기도 날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새가 나르는 원리하고 비행기가 나르는 원리하고가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두 개가 다 같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형태의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왜 제가 관심을 가졌느냐면 이제 트럼프한테 져가지고 바이든 행정부가 사라졌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FTC 수장이었던 사람이 32살 먹은 우리 아들, 막내 아들보다 더 밑에 나이를 먹은 사람이 수장을 했습니다. 리나 칸이라고 여자분입니다. 본래 예일에서 석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박사를 어디서 했더라? 어디서 해가지고 콜롬비아 대학 로스쿨에 교수로 임용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뭐를 했느냐면 아마존을 해가지고 아마존이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샅샅이 뒤진 걸 가지고 논문을 써서 박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쓴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2017년에 어느 포럼에 가서 발표를 했더니 코멘트가 뭐였느냐면 어떤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야 이거 봤더니 뭐
어린애가 대학원 다녀가면서 그냥 노트 하나 낸 거를 가지고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그래서 그 교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콜롬비아 대학이 그런 사람을 32살에 법대 교수로 임용한 거는 그럼 콜롬비아 대학이 바보라서 임용했냐.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바이든 행정부의 FTC 수장이 됐는데 그럼 그것도 공짜로 된 거라고 생각하냐. 미국이 그렇게 허접한 사회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랬든 저랬든 그 토론은 너무 불쾌한 토론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그 내용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토론을 하는 분은 뭐 얘기를 듣고 제 얘기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랬다. 뭐 그러면 그거는 뭐 야지를 놔도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경제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논리와 이론을 전부 통합해서 얘기한 건데 그 얘기를 가지고서 그렇게 반응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은 뭐 한 거냐면 인신공격한 거거든요. 자기가 서울대학 교수라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토론은 그렇지 않기를 제가 바랍니다. 실제로 바라는 거는 제가 여기 온 거는 뭐 때문에 왔느냐면 이게 다른데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인식이 너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식이 너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뭐 손만 대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야 재벌 규제하고 똑같은 규제를 왜 하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조지 스티글러 인스티튜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시카고 대학에 있는 연구소인데요. 조지 스티글러는 여러분이 잘 아시대로 규제라는 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수장인 연구소에서 미국의 디지털 플랫폼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경쟁 정책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전 세계 300명의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어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도 똑같이 제가 얘기한 거하고 같은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건 뭐냐면 미국은 규제가 없다 봐라.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 가지고도 한국의 뭐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뭐 이런 회사들을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우리 보고 반영하라 그러고 디지털 규제하는 거, 디지털 경쟁 정책하는 거 관련된 법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왜? 그거는 현실 정치 문제잖아요. 그거는 이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고 폴리티컬리 이득을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가 게재된 얘기를 가지고서 그걸 따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만약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따가 그 얘기는 여기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쪽에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사람들의 통상적인 생각 그리고 제 생각 이거를 합친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자료를 배포했고 그 배포를 통해서 뭐가 뭔지에 대한 거는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다른지에 대한 거를 설명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게 티핑 마켓이라는 거예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티핑 포인트라는 책을 쓴 걸 아시죠? 그 책에 티핑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느냐면 엣지에 이렇게 막 서가지고 막 딱 넘어 떨어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점을 티핑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장이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거를 한국말로 번역할까 뭘로 번역할까 하다가 저렇게 용어를 썼습니다. 전복 임박 시장에 있는 거다 이 시장은. 그래서 일단 경쟁이 한번 종료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다시 그 경쟁이 또 생길 가능성이 지극히 어렵다.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쟁이 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시장이 있으면 이 시장 내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이 시장의 점유율을 얼마로 할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누가 많이 먹을 거냐 이런 시장이 아니고 시장 장악을 하기 위한 경쟁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검색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은 있어도 검색 시장 내에서 몇 퍼센트를 먹을 거냐 가지고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구글입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문에서도 플랫폼이 큰 플랫폼들이 있는 곳은 되게 하나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 그러니까 당연히 승자 독식이 되든지 아니면 두 개 있는 데는 뭐 두 개가 한꺼번에 먹든지 뭐 이런 정도가 돼요. 한국은 그러면 왜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있느냐?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까지는 언어 장벽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해요.
카카오나 아니면은 네이버에 있는 분들은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아, 우리는 앞으로도 견고할 거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왜? 생성 AI가 나온 뒤로는 구글이 번역하는 번역 기계가요, 제가 해봤더니 한 챕터를 번역하는데 1분 40초가 걸리는데 50페이지를. 그거 중에서요, 제가 가피를 해야 되는 거는 10문장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냐면 한국말로 번역한 게 정확해요. 여러분들 구글 번역기를 안 쓰는 분들은 반드시 구글 번역기를 쓰십시오. 제가 엊그제 여기 자유기업원 토론회에 갔는데 퍼플렉시티 AI를 가지고 뭐를 썼느냐면 32페이지짜리 논문을 거기다가 이렇게 띵 하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끌어다가, 그것도 끌어다가 그냥 뭐 그거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 게 아니라 그냥 그 논문을 끌어다가 바탕화면에 놓고서 끌어다가 딱 올렸어요. 올리고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거기다 썼느냐면, 이 논문을 정확하게 내용을 요약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비판적인 논평을 써줘. 내가 이걸 가지고서 토론할 수 있게 써줘.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넣는데 35초 만에 그 내용을 다 요약하고 그 뭐죠? 비평까지 다 쓴 거 2페이지짜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 했느냐?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그냥 토론했냐? 그게 아니고, 그거는 토론문으로 따로 보내고, 한 토론문으로 보내고, 또 한 토론문은 제가 썼는데 32페이지짜리 다 읽어가지고 정리하는데 6시간이 걸렸어요. 그 6시간짜리 페이퍼도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자유기업원에서 오신 분이 직접 그날 그 토론을 봤는데, 그 토론을 하는 방식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앞으로는 이렇게 뭐죠? 말 때문에 무슨 예컨대 장벽이 있어가지고 뭐 그 회사 그것이 장벽이 돼가지고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프로텍션이 될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글에서는 똑똑 치면은 뭐 예컨대 정보가 전 세계적으로 쫙 해가지고 제일 싸고 제일 퀄리티가 높은 거를 1, 2, 3, 4를 해주는데, 네이버는 여전히 지금도 만약 지금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네이버 안 써요. 미안하지만 카카오 안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규제를 가지고 우리도 그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제를 그냥 현재 있는 수준으로 유지해가지고 우리 거를 키워야 된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우리 거를 키울 수만 있으면. 네. 그거가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저기 모르시는 내용이 있나요?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제로 한계 비용, 세계적인 접근. 모르는 단어 없으시죠? 저게 다 기업들이 쓰는 내용들입니다. 전부. 자기네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뭐죠?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다 하는 일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것 중에 일부 하나 둘 뭐 이게 아니고 전체를 다 합친 형태로 된 그거를 써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소비자 후생은 어떠냐? 경쟁을 하는 동안만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구글이 딴 거를 다 잡아먹기 전까지만 이득이에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소비자는 지렛대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그냥 세팅하면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그 쿠팡 구독을 많이 하시죠? 쿠팡이 전형적으로 아마존을 본떠가지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는 방식이 뭐예요? 제일 처음에 연 구독비를 내고 그걸 하면은 더 싸게 무료로 하는 방식으로 배달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른 쪽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너무 편리하니까. 그러면은 말씀하실 게 뭐냐면, 그러면 편리해서 내가 더 많이 쓰는데 그걸 통해서 이득을 받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근데 일단 그거가 끝나고 나면 어떤 상태를 쭉 보이느냐면, 아마존도 그랬고 가격을 구독료를 자꾸 올려요. 구독료를 올리는데 구독료에 저항할 방법이 없어요. 왜? 다른 거는 배달을 그렇게 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다른 플랫폼으로 대체를 해서, 만약 쿠팡을 이기는 뭔가가 다른 게 한번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른 플랫폼은 소비자한테 굉장히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자기가 그렇게 최고 경쟁 우위를 해서 독점력을 확보했는데도 똑같은 일을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플랫폼은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쿠팡하고 동일한 스트래티지를 아니면 아마존하고 동일한 스트래티지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이윤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물물 교환하고 광고 수수료하고 디파킷을 합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이 양면 시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더블 사이드 마켓이 어떤 거는 아시죠? 다. 뭐 모르셔도 다 찾아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한쪽에는 뭐 소비자가 모여 있다면 다른 쪽에는 판매자가 모여 있는 시장. 뭐 그렇지 않은 더라도 하여튼 이해관계가 서로 합치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 있는데 그게 한 플랫폼에 한 앱에 같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런 시장인데 그런 데서 물물 교환을 토대로 해가지고 한 시장은 움직여요. 예를 든다면 우리는 페이스북을 공짜로 쓰잖아요. 그죠? 페이스북 서비스를. 거기다 뭐 마음대로 써놓고 거기서 뭐 친구하고 이메일도 하고 뭐 아니면은 무슨 뭐죠? SNS도 보내고 뭐 아니면은 뭐 전화를 메신저를 전화로 사용해가지고 전 세계로 통용하는 걸 하기도 하고. 그런 대신 공짜예요. 0이에요. 가격이. 그런데 이거를 뭐 가지고 해결을 하느냐면 다른 쪽 이런 소비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른 쪽에 판매자로 모여 있어요. 이 판매자들이 뭘 하느냐면 여기다 광고를 하면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저도 낚이는 경우가 많아요. 엊그제는 이제 저 쉐이버가 필립스 건데 이 줄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는데 그걸 사러 갔더니 6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거 6만 원 내는 차라리 새 걸 사는 게 낫겠다 그러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이렇게 보니까는 뭐가 나왔느냐면 중국제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진 그 면도기가 있는데 잘 쉐이브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시된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그걸 4만 5천 원 주고 샀어요. 집에 갖다 놨더니 면도가 예리하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시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는 물물 교환으로 하는 한쪽 시장, 다른 쪽, 그러니까 가격이 0이죠. 거기는 데이터를 그 대신 우리가 그냥 사용만 하는 게 아니라 뭐를 주죠? 우리 개인의 데이터를 다 입력합니다, 거기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데이터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신상 정보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뭣도 하죠? 이메일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뭣도 하죠? 뭘 샀는지 거기다 다 내력을 남기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SNS 한 내력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거가 다 비밀을 보장하기 때문에 딴 사람한테는 노출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미안하지만 예,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아무 개를 들여다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인공지능이 다 들여다보고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타노이더 서곡하고 그 다음에 에그먼트 서곡하고 신승태가 부른 모란동백하고 뭐 이런 것들을 몇 개 봤어요. 그랬더니 구글 뉴스 이렇게 편집한 데다가 전부 그것만 올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실시간으로 읽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는 물물 교환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정보를 다 내주고 우리가 누군지를 다 알려주는 방식으로 내놓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광고하고 수수료를 가지고 수수료를 먹어요. 그 사람들이 판매를 하는데 공짜로 판매를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오는 업체한테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광고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는 거죠. 이런 수단을 가진 데는 예전에도 있었어요. 뭐죠? 신문 방송. 우리 공짜로 방송 보잖아요. 그런데 방송 봐가면서 거기는 뭘로 먹고 살죠? 예, 연속국계에다가 광고 달아가지고 그거 돈 주고 비싸게 주고 팔아가지고 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됐는데 디파킷이에요. 디파킷이 왜 됐을까요? 저기 한국은 디파킷을 하는 게 재벌그룹이 하니까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전자책 파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럼 그 기업에 왜 그렇게 막 흑자가 안 나는데도 계속해서 미국 사람들이 돈을 넣어줬을까요? 거기는 적자예요. 계속 한 15년 동안 계속해서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미국에서 그 사람들이 뭘 발표하기만 하면은 주식시장에서 아마존 가격이 올라요. 계속해서 올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런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나한테 큰 거를 붙잡고만 있으면 큰 거를 내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돈이 몰리니까 저기를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 페이스북 쓸 때 광고를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 그 피드 위에 광고가 없었죠. 그냥 친구가 하면 친구 하는 것만 들고
딴 사람이 하는 것만 들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죠? 하나 내 친구 거 들으면 하나가 광고인 경우도 있고 2개 들으면 2개인 경우도 있죠. 그거 뭐냐면 광고 모델로 돼가면서 바꿔진 거죠. 돈을 많이 받으려면 그렇게 해주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을 해가지고 지금 같은 이런 부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경쟁의 핵심이 뭐냐? 판을 장악하는 경쟁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을 장악하는 경쟁이지 시장 안에서 쉐어를 따는 경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하는 방식이 뭐냐면 규모를 확장하는 거. 다시 말하면 성장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이득을 못 내도 모빌리티 막 이런 데 확장해가지고 계속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네이버가 페이 해가면서 막 확장해서 간다든지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초기에 돈을 못 벌더라도 롱텀으로는 다 죽여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판을 뒤집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본래는 여기는 가격이 0이라고 말씀드렸죠. 현물 가격은. 근데 품질까지 조정된 퀄리티 어저스티드 프라이스 경쟁이 여기는 본질이에요. 본래는. 일반 시장에서의 경쟁은 가격 경쟁이 본질입니다. 가격이 웬만한 거를 다 반영해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안 되느냐면 가격이 0이기 때문에 본래 퀄리티가 어저스트된 프라이스를 따지면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보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경품을 주기도 하고 게임을 공짜로 시켜주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게임을 공짜로 주는 게 그게 무슨 이렇게 서비스가 되느냐 공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한테 중요한 저거죠. 게임을 하는 친구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외형 성장에다가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대개는 그래서 크게 만드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보조해 주는 게 뭐냐면 딥파킷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이 딥파킷을 하는 건 누구라고 그랬죠? 돈을 대주는 사람들인데 이게 주주잖아요, 사실은요. 주식을 사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주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더 들어가는 대로 돈을 아마존에서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면 할수록 자꾸 그걸 사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주식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제가 자극적인 용어를 썼는데 저 appropriate을 한국말로 조금 다른 말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걸 전행적이라고 쓴 건 뭐냐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용하고 소유하는 거에 손을 못 대요. 자기가. 그리고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 자기가 그런 걸 안 넣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부분을 가입을 안 하면 이거 자체를 사용하는 걸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아이디 신원 증명을 해야 돼요. 자기 아이디를 만들고 패스워드를 만들고 거기다가 자기 집 주소도 써놓고 전화번호도 써놓고 에브리싱을 다 써놓아서 그걸 알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성한 데이터에 대해서 개인이 가져갈 수 없어요. 뭐를 축적해서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이용하는 건 누가 하느냐면 데이터를 저쪽에서 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지금 시장은 가격하고 수량이 중요하죠? 그거는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격하고 수량만 봐도 뭐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테이스트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그거를 원하는지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안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를 가격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가격을 안 가져도 사람의 테이스트부터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하고 이용하고 소유하는 거. 그리고 이거를 더군다나 어떻게 하느냐면 데이터를 삼자한테 판매도 해요. 그러니까 내 인포메이션이 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어느 정형외과의원에 갔는데 실밥을 뽑으러 갔어요. 뭐가 문제가 생겨서 그 수술한 부분을. 실밥만 뽑으러 갔는데 실밥 뽑는 것만 하면 되는데 의사가 뭐를 물어보냐면 병력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당신이 나한테 내 병력을 왜 물어보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건 다 본래 알아야 되는 일이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 실밥 뽑는데 왜 그 인포메이션을 나한테 받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러길래 당신이 의사면 의사지 나도 당신만큼 배울 건 배웠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당신 위반인 거 알지? 그랬거든요. 그 의사가 왜 그거를 수집했을까요? 그 개인 의원에서 그걸 사용하려고요? 안 해요. 이거 하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웬만한 데 가면 다 그거 다 내놓으라고 하면 그대로 다 내놓거든요. 그거 다 누구한테 쓰느냐면 돈 두고 여기다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객 맞춤형으로 재단을 하는 거죠.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가격 차별을 세 가지로 배우죠. 1차, 2차, 3차. 그럼 1차는 뭐라고 그러죠? 개인별로 다 따로따로 차별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을 Perfect Price Discrimination 또는 First Degree Price Discrimination이라고 부르고 2차는 뭐죠?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뭐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놓으면 그 내놓은 정보를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차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저기 뭐죠? 세트 메뉴를 팔 건지 단품을 팔 건지 그거를 가지고서 차별을 하죠. 3차는 뭐예요? 학생 할인, 뭐 조조 할인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그룹별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과거에는 이 인별 가격 차별은 퍼펙트 프라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은 교과서에만 나오는 이론 현상이었어요. 실제로는 그건 불가능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게 가능해진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어떤 정도냐면 어떤 애가 임신했는지를 자기보다 더 많이, 더 빨리 여기가 파악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기저귀 광고를 슬며시 보내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지를 다루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표적 광고를 제작하는 거죠. 특정한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걸, 아까 제가 그랬죠.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쉐이버를 갑자기 탁 거기다 낸 거는 제가 뭔가를 뒤져봤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늘리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이런 걸 알아봐가지고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할까요? 판매자가 많이 팔면 광고료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뭘 가지고 하느냐면 빅데이터에다가 머신러닝에다가 인공지능 분석하는 거예요. 이걸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플랫폼이 이용자 행태를 조종해서 상당한 것을 아주 행태를 조종하는 걸 아주 극단적으로 고도화하는 형태를 취해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있기는. 그런데 이렇게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모든 거를 다 인포메이션을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었거든요. 다 코드로도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기 가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병목지배라고 했는데 보틀넥 파워라는 건 뭐냐면 고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소비자들한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마존이나 아니면은 쿠팡을 통하지 않고서는 거기 접근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그걸 불가능한 파워를 가진 거를 병목지배력이라고 제가 여기다 보틀넥 파워라고 쓰인 거를 번역한 걸 이렇게 했는데 게이트 키퍼가 된 거죠. 문지기 거기서 넌 들어가, 넌 들어가지 마. 이렇게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여기서 가진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소비자 행동에서 다양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향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편향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합니다. 이거를 다 설명하려면 한참 오래 걸리니까 사실은 여기가 더 재미난데 김 교수님이 벌써 다 끝났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있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뭘 하냐면 상당한 부분까지 소비자들 스스로 진입장벽을 소비자가 만드는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러면 이제 플랫폼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반박하고 싶으실 거예요. 야, 지가 저한테 진입장벽 만든 걸 어쩌라고. 내가 어쩌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일례 든다면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 디폴트 설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디폴트 설정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 인터페이스를 딱 열면 그 인터페이스에서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는 거를 설정해 놓으면 그거 바꾸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거 바꾸셔가지고 딴 걸로 바꿔가지고 딴 거를 이용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전혀 달라요. 여기 있는 그분은 진짜로 잘하는 거예요. 뭐 예컨대 지금은 윈도우 말고도 뭐를 쓸 수 있죠? 크롬을 써가지고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검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뭐 제가 예컨대 디지털 플랫폼 이렇게 썼다 봅시다. 그럼 그거를 구글링하는 창에다 넣으면 쫙 떨어지죠. 맨 위에는 뭐가 떨어지죠? 뭐가 나오죠? 돈 많이 준 대로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러고서 이제 한참 뒤에 가가지고 뭐가 나오느냐면 소위 뉴트럴한, 그러니까 그거하고 상관없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진짜로 괜찮은 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마우스를 돌려가지고 맨 밑에 있는 거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페이지도 안 넘겨요. 그냥 거기서 첫 번째 나오는 거 그냥 딱 해가지고 해요. 더군다나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가 넣은 글자를 해석하는 부분을 커다랗게 해가지고 보여주는 창을 띄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돌아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선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마치 내비가 선정한 대로 우리가 가는 거하고 똑같이 구글이 선정한 대로 그대로 그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레이밍을 새로 만들어요. 다른 걸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불명확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 공짜가 실질 가격이 아니고 품질 조정된 가격은 측정이, 품질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예전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이스북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교류하는 것만 나왔을 때하고 지금 광고가 막 수십 개씩 뜨는 그런 장면에서 그거를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해가면서 보는 거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그게 퀄리티가 똑같은가요? 퀄리티가 똑같지 않죠. 우리가 보고 싶지 않고 뭔가 품을 팔아야 우리가 원하는 걸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자꾸 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퀄리티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퀄리티가 떨어졌는데도 우리가 제공하는 거는 똑같은 걸 제공하니까 그럼 그게 뭐가 되냐면 사실상 프라이스를 어저스트한 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다가 두 번째로는 뭐냐면 시장에 가면 뭐가 있죠? 리스트 프라이스가 있습니다. 뭐 예컨대 사과 그러면은 한 개에 뭐 개당 얼마, 100g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써붙인 게 있잖아요. 그게 리스트 프라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이게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싼지 비싼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는 실시간으로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개인한테 실시간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리스트 프라이스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지금 대체적으로 어떻게 팔리는지를 몰라요. 사과 한 개 가격이 얼마인지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당연히 이게 비싼지 싼지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준간격 그러면은 소비자들만 그러냐? 실제로 여기서 파는 세일즈하는 공급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조준 광고 가격이 어떻게 책정됐는지에 대한 거를 아무도 플랫폼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 거대 플랫폼들은 공급자하고 이용자 관계를 아까 게이트키퍼로 완전히 통제하는 총합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맨데이터리 게이트키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의무적이라고 쓴 거 제가 용어를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좋은 용어 생각나면 알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책으로 써가지고 지금 8챕터를 만들어 놨는데 그 챕터 만들어 놓은 거에 요거를 그냥 쓰려고 하니까 너무 뭐한 거예요. 오늘도 오다가 이걸로 해야 되나 저걸로 해야 되나 이러는데 정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 의무적 게이트키퍼를 하기 때문에 여기가 진입 이렇게 들어오고 막 나가는 거를 막는 거죠. 일반 시장은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왜? 주인이 없으니까. 그런데 진입장벽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그 진입장벽을 통해서 뭘 하냐면 거래를 중지시키는 일을 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이윤에 손해가 나는 거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저걸 뭐라고 그러냐면 디스인터미디에이션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포클로스 하는 거예요. 아예
예, 더 이상은 그거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킬존. 킬존이라는 건 뭐냐면 경쟁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예 거기 들어오는 거를 엄두에 못 나게 진입자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뭐를 통해서 하느냐면 통해서가 아니라 벤처 캐피탈들이 그렇게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아마존하고 붙는다고 하는 어떤 기업이 생긴다든지 구글의 검색 엔진 시장에 들어가서 누가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가는 사람은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안 해줘요. 왜? 죽을 가능성이 90% 이상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킬존이라고 불러요.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진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과거보다도 더 나빠진 상태에 있다는 거죠. 재벌보다 더 나쁘다고 저는 생각해요. 플랫폼이 시장이면서 총학기업으로 이를 소유 지배한다. 총학기업이라는 건 여기 설명한 이겁니다. 이런 총학기업이기 때문에 이 총학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용자와 공급자들이 거래하는 시장인데 그 통제를 누가 하느냐면 총학기업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시장을 통제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기업이 시장을 기업이자 시장인데 그게 기업이에요. 통상적인 시장은 어떻게 돼 있죠? 기업이 아니고 그 시장은 거기 그대로 공간으로 거래 공간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 그게 먹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를 하냐면 특정한 기업이 트랜잭션 코스트를 낮춰놓은 방식으로 일을 해놓고 거기서 이익을 따먹는 거예요. 그 이익을 따먹는 거를 하는 거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플랫폼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MS 윈도우스가 대표적인 일반 플랫폼이에요. 여기는 어떠냐면 지네들이 먹질 못해요. 그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거기 들어오는 사업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프레드시트나 하여튼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가지고 들어오는 기업들을 우대해야 돼. 왜? 그게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올수록 이 OS를 이용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매번 MS가 당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윤을 저기는 적게 나눠주고 나는 많이 가지고 싶은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걸 이제 해결한 게 이쪽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가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병목 지배력이 결국 잉여를 전행하는 다양한 전략을 유효화하는 거기 때문에 페이스북, 구글하고 아마존의 적어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는 다르다.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고 해도 윈도우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정 능력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냐면 게이트키퍼를 하고 있는데 게이트키퍼를 해가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이 기업들이 대부분 특성이 뭐죠? 테크 펌들이잖아요. 그죠? 테크 펌들이니까 넥스트 스테이지에서 어떤 기업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네들을 위협할지에 대한 생각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벤처들이 만들어지면 그 벤처들을 얼른 사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가격으로 사들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경쟁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디스럽트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만약 기업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지금까지 그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향유하던 그거가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그만큼 주고 인수해도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주저없이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벤처기업은 어떻게 되죠? M&A 가이드라인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겠죠. 왜? 조그마니까. 엄청나게 큰 기업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신입기업은 경쟁보다 독점자와의 공존을 택하는 방식이다. 이 기술 혁신이 아주 역동적이죠.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파는 거예요. 자기 거를요. M&A 하겠다고 하면 그 엄청난 돈을 받았으니까 내가 팔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면은 롱텀으로도 경쟁 가능성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가는 거죠. 왜? 미리 잡아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부분으로 가면 킬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될상불른 놈이 나오면 인수를 하기 때문에 그게
보완하는 놈이 나오면 그거를 키워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같이 잡아먹으려고 거기다 돈을 내지만 이 디지털 플랫폼에 대체하려고 하는 놈이 나오면 그거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가 뭐가 되느냐면 예 그런 기업들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예 경쟁 정책을 집행하는 거를 지금처럼 집행해 가지고는 다시 말하면 M&A 가이드라인을 지금처럼 해 가지고는 여기서는 뭐죠? 경쟁을 재보장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설사 진입에 성공하는 어떤 기업이 생겨서 그러니까 그렇게 벤처를 시작해 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뭐 예컨대 뭐라고 해야죠? 뭐 구글 같은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뭐 차고에서 창업해 가지고 뭐 이렇게 쭉 큰 거가 나중에 참 발견을 못 해가지고 이리저리 하다가 얽히설키 해가지고 뭐 새로 생긴 기업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박살 냈어요. 그 박살 내고 나면 그 기업이 다시 그 기업하고 똑같은 기업이 되겠죠. 커다란 기업이. 그럼 그 기업이 예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구글이 한 방식을 동일하게 예, 할 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으로 소비자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존 경쟁 반독점 정책 집행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왜? 가격, 물량, 품질에 의한 후상 효과 측정이 어려워진다. 아까 얘기한 대로 가격이 0이거든요. 그럼 소비자 잉여나 아니면은 프로덕션 이피션시에 대한 거를 측정하는 걸 뭘로 할 겁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주목하는 데이터하고 서비스가 물물교환되니까 금전 가격의 영유고 품질 관찰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은 시장 참가자들이 시장에서 나오는 신호를 마켓 시그널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할 때 뭘 가지고 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가 사실은 있어야 그걸 가지고서 시그널로 해가지고 내가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할 텐데 그 선택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조준된 보다 많은 광고에 따른 보다 높은 플랫폼 이용이 구두 생산에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구두 생산해서 구두에서 이윤을 나온 거하고 같은 걸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A라는 플랫폼이 뭐를 했냐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 광고를 많이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쪽으로 많이 몰려가가지고 소비자가 그쪽으로 쏠렸어요. 그러면 B라는 회사는 가만히 있을까요? 똑같이 광고를 같이 때리겠죠. 같이 때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원래대로 가정하기를 원래대로 회복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뭐만 들어간 거예요? 광고비가 양쪽에서 들어가긴 했는데 내용은 뭐예요? 예전에 있던 그냥 듀오폴리 상태를 그대로 지속하는 방식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광고는 웨이스티드 애드버타이스먼트. 그러니까 그거는 구두 회사 이윤하고 다르다고 해요. 이런 얘기를 제가 처음 해봅니다, 사실. 이윤은 다 똑같은 거지. 이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닐 때가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가격 기준이 설정이 어렵고 그 다음에 품질 조정된 가격이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지금은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그 다음에 여기 기존 영업관행들, 비즈니스 프랙티스들이 기존에 있었잖아요. 우리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도 부르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 남용 행위라고 부르는 것들이 통상적으로 이런 비즈니스 프랙티스지. 근데 여기에 들어간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제적 함의를 가진 부분이었어요. 시카고 학파는 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간섭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진짜로 상당한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약탈적 가격 책정을 예를 든다면 입증을 하려고 하면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제가 약탈적 가격 책정을 해가지고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어. 그거를 입증하는 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면 중소사업자인 아무개가 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안 지고. 거기는 본래 그게 지금 현재 방식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원고는 한 번도 그거에서 질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쟁 정책을 조금 바꿔야 된다. 그 바꾸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문별로 경쟁 정책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뭉뚱그려서 사회 경제 전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이베스트, 입증 책임을 원고가 져야 되는 방식 변화. 그 다음에 이센셜 퍼실리티 닥트린,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 것들을 적용해야 되는데 강제 분할은 이미 구글이 지금 검색 시장을 분리하라고 하는 소송의 측면에 있습니다. 뭐 다른 데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아마존은 마켓플레이스를 독립시켜야 된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돼 있고, 입증 책임을 전하는 건 아까 비즈니스 프랙티스에서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제조업 상황에 있는 부분들은 다른 부분은 예컨대 원고 입장 책임이 있다면 여기는 피고 입증 책임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또 하나는 이센셜 퍼실리티라는 건 뭐냐면 그거는 모든 사람한테 그거를 안 거치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거쳐야 될 경우에 그거를 이센셜 퍼실리티로 지정을 하면 거기에 두르고 나가는 걸 마음대로 게이트키퍼를 해가면서 너는 두르고 너는 빠져 이렇게 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 원리를 적용하는 것들이 여기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경제학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게 뭐라고 그랬죠? 먼저 제가 설명하는데 중독을 해가지고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진입장벽을 만드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 정책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뭘로 해야 되느냐? 개별 부문별 규제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가 정보통신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쪽은 오버랩되는 부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쪽은 그 경쟁정책 범위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루는 부분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중에 지금 이제 가장 많은 부분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데이터 이동, 상호 운영성. 이거는 이미 벌써 잘 아시죠? 번호 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 운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 거를 가지고 내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그거를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호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011 따로 017 따로 017 말고 또 뭐가 있었죠? 019 뭐 이런 것들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010으로 합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상호 운용성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접속 개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픈 억세스는 뭐죠? 자기가 필수 설비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필수 설비에 대해서 다른 쪽에 돈을 물으면 그 돈을 무는 걸 토대로 해가지고 빌려줘야 된다는 거죠. 빌려줘야 되는데 이거를 자기네 자회사하고 다른 회사하고 동일 대우를 해야 된다는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부분들을 여기다 넣고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은 M&A 심사가 특정한 규모 이상 아주 대단히 큰 기업들을 M&A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쪽은 뭐냐면 특정한 부문 이하로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받아야만 자기네 기업으로 계열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M&A 기준을 이 디지털법에서는 새로 해야 된다. 디지털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마켓에 대한 법을 지금에 있는 공정거래법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생각이다. 따로 취급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생각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거의 문제, 이런 거를 하는데 지금 경쟁정책이나 아니면은 이런 디지털 오소리티 같은 거를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규제 포획 현상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포획 안 당해가면서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얘기가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돼요. 왜? 그게 잘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면 이제 마지막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예요. 결국은 규제를 만들면 업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만들 텐데 그걸 만들어봤자 괜히 플레이어 정부가 하나 더 들어가가지고 트랜잭션 코스트만 높아져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논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뭐 예컨대 그걸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는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거가 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생각은 요거. 예.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나 규제 이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굉장히 귀한 분인데 가장 젊으시고 지금 현재 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계십니다. 학사 때부터 계속 법을 해오셨는데 특히 뭐 최근에 데이터와 법이라는 저서가 있고요. 플랫폼의 법과 정책 박영사에서 21년, 22년에 계속 저술하신 걸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논문 보면 인터넷 모델의 기원과 플랫폼 정보 비즈니스 규제 프레임 연구에서 OTT 제도화에 대해서 임종수 박사님이랑 같이 했었는데 아마 오늘 아까 거기 컨슈머들이 스스로 진입장벽을 만들고 중독을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들으셨으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클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 선조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주선 박사님의 좋은 발표를 듣고 플랫폼에서의 이제 지금까지의 경제 활동과 플랫폼에서의 경제 활동이 이제 다르다라는 점을 이제 화두로 제시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내용, 굉장히 사실은 슬라이드가 그렇게 이제 많지 않았는데 그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담겨 있어서 그 많은 내용들이 그 슬라이드 페이지에 비해서 훨씬 많은 내용들을 또 담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릴 전제 자체에서 이주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경쟁 정책을 플랫폼에서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기존의 경쟁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힘들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제 부연하자면 기존의 경쟁 정책은 일단 그 이제 단계들이 있습니다. 시장을 획정을 하고 획정된 시장에서의 각 기업들의 비중을 시장 지배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남용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게 되는데요. 플랫폼에서의 경제 활동은 이제 기존에 일단은 시장 획정이 어렵고요.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획정은 어렵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창출이 되는 부가가치를 기존 경제활동에서의 부가가치로 동일시할 수 없는 데이터 같은 것들도 있고 해서 동일시할 수 없는 점도 있고 시장 점유율을 따지기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개별 영역별로 특정한 규제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발표자께서도 마지막에 그런 화두를 또 던지셨습니다만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제목에서 플랫폼은 다르다라는 화두를 던지셨기 때문에 좀 다른 시각에서 플랫폼을 둘러싸고 이 다르다라는 명제를 또 어떻게 관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활동과 플랫폼에서의 경제활동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점,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점은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각각의 그 모습들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플랫폼 경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하나의 같은 현상으로 플랫폼 경제라는 같은 현상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지 자체가 저는 이제 의문입니다. 이게 그냥 플랫폼에서의 행태라고 부르고 그 온라인 플랫폼들도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적인 서비스 영역들도 모두 다르고 대체로는 그 개별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받아서 이용자에게 매개하는 그 작용이다라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매개하는 방식 역시 각각의 플랫폼에서 그리고 각각의 영역에서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플랫폼 경제다. 그런 플랫폼 경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고 각각의 이제 다른 특징들을 다 감안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구나 아까 이제 잠깐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이나 유럽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또 다른 점이 우리나라 시장의 경우에는 또 각각의 영역마다 플레이어들 일단 뭐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각 영역을 좀 지배적으로 개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좀 지배적으로 그 서비스를 그러니까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이 사업자들이 또 다양하게 이루 분포가 돼 있습니다. 검색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아직은 이제 우리가 네이버가 조금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구글이 한 6대4 정도의 제 생각에는 그 정도의 비중인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옆에 계시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또 많은 우리에게 노출이 많이 돼 있는 면이 있고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각각의 양상마다 모두 다양한 경제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제활동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을 해서 이제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콘텐츠의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 있겠고 어떤 영역에서는 소비자의 경험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 있겠고 어떤 영역은 또 규제가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 있겠고 어떤 영역은 자율 규제가 아주 효율적으로 관철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다르다라는 명제는 이제 다르다라는 것보다는 좀 달라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한 최근 2-3년 내에 인공지능 서비스가 굉장히 고도화됐습니다. 저도 이 인공지능 연구를 한 지가 이제 몇 년이 됐는데 불과 2017년, 2018년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알파고 자체도 쇼크였는데 알파고 쇼크가 있던 시절만 해도 이렇게 고도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 연구 같은 것들도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용자가 최종적으로 만나는 그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었는데 최근 2-3년 새 GPT, LLM 이런 모델과 엔진들이 나타나면서 인공지능 서비스 굉장히 고도화됐고 최근에는 또 이제 이른바 딥식 쇼크가 있었죠. 딥식 쇼크는 그러니까 중국 회사가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생성형 AI 시스템을 개발해냈다. 이것보다도 사실은 더 본질적인 부분이 GPU를 그러니까 이 고도의 하드웨어를 요하지 않고 이 딥시크라는 서비스는 통신망을 이용해서 통신망과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기존의 GPT가 제공을 하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게 이 딥식 쇼크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이 고도화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통신망 역시 고도화가 됐죠. 통신망이 전달할 수 있는 이 트래픽 감당할 수 있는 트래픽이 과거보다 100배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플랫폼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기존에는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얘기를 발표 자료를 만드실 때 아마 PPT를 가지고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 자료를 만들 때 파워포인트를 어딘가에서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기입을 하고 아마 이제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도 이렇게 문서 작업을 할 때 그렇게 할 텐데요. 이제 이 GPT 이후의 시대에는 이런 개별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하는 에이전트에게 명령을 해서 그것을 구현한 것이 MS에서는 이것을 구현한 것이 코파일럿이라는 에이전트죠. 코파일럿 같은 것들을 통해서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을 이렇게 통합을 합니다. 코파일럿으로 이미지 작업도 할 수 있고 문서 작업도 할 수 있고 오늘 같은 이 발표 자료도 만들 수가 있고 이런 기존에는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했던 작업들을 하나의 에이전트가 통합을 하고 있고 더구나 이렇게 횡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통신사들과 이런 부가통신 사업자에 해당하는 플랫폼 사업자들 그리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콘텐츠 사업자들 간의 또 수직적 결합 역시 이루어지는 현상을 또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이제 고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뭐 SKT가 제공하는 ADAT 같은 것들이 이제 코파일럿이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통신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딥시크도 마찬가지고 통신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제공을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개별 이용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정말 그냥 통신 서비스,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가지고 스마트폰에 어떤 통신 서비스를 가입하게 되면은 기존에는 이런저런 플랫폼에 가입을 하고 이런저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냥 통신 서비스 하나만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콘텐츠에 대한 규제인지 플랫폼에 대한 그러니까 플랫폼을 바라보고 규제를 해야 되는지 망 사업자를 바라보고 규제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성우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악화시킬지 또는 해소하는 수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가격 불명확성이라든가 시장 접근 통제 같은 것들은 이제 거대한 에이전트들이 등장하면서 더 강화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에이전트 안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행태를 보일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 스스로도 개별 소비자 행태에 대한 이런 플랫폼의 통제력은 오히려 더 약화됨으로써 그 부분에서는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다르다라는 명제를 또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용자들의 행태가 달라진다라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이용자들은 어떤 주어진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주어진 콘텐츠를 소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방금 말씀드린 이런 가치 사슬이 통합되어 있는 이런 이제 통신 서비스라는 이 플랫폼이 에이전트화가 된 이런 현상 속에서는 이용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고 이용자 스스로가 어떤 경험을 만들어내고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플랫폼 안에서 서비스를 향유하는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는 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콘텐츠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들은 애초에 콘텐츠에 대해서 등급 분류를 해서 이런 유해 콘텐츠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애초에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혹은 이제 사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용자가 노티스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액션을 취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콘텐츠 단위로 그 이용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규제가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어떤 이용자 그렇게 콘텐츠를 관리할 대상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달라진 이용자의 행태에 따라서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회장께서도 고민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이런 정답을 제시하기는 아직 지금 단계에서 어렵습니다만 또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 이런 좀 다른 점들을 다 같이 고민을 해보면서 또 이 포럼 이름이 좋은 규제 포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좋은 규제, 효율적이면 이용자 후생을 좀 보호하면서도 이렇게 산업 성장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규제 모델을 만들기 위한 고민으로서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광고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개경현입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 주신 내용이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과 또 광고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대학에서 이제 광고학을 강의하고 있는 입장과 기업 입장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반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어서 일단은 저희 기업에 대한 입장이랑 그 기업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이제 플랫폼 회사에서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플랫폼이라고 해서 같은 플랫폼으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앞에서도 말씀을 좀 주셨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카카오나 배달민족이나 쿠팡이나 되게 다 다양한 사이트에서 플랫폼 활동을 하고 있고 동일한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이 하드웨어와 디바이스를 장악하고 있는 구글과 과거의 컴퓨터를 장악하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들이 만든 생태계 속에서도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아마존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나 네이버 그리고 해외에 있는 여러 기업들도 결국은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디바이스 환경 혹은 iOS라고 하는 애플이 만든 환경 속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사실 플랫폼, 그러니까 일반 교수님들이나 학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다 거대한 플랫폼이지만 사실 플랫폼끼리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에 대한 충돌과 이해관계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자정작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니 이제 디지털과 일반 기업이 다르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환경이 달라진 것뿐이지 기존의 비즈니스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올리브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10년 전쯤에 올리브영이 굉장히 많은 경쟁을 치열하게 했었습니다. 롭스라는 회사랑도 경쟁을 했었고요. 그다음 왓슨이라는 회사랑도 경쟁을 했는데 결국은 소비자에게 굉장히 품질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입점 절차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진입장벽이 아니라 소비자의 후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품질 좋은 제품만 우리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을 거다. 라는 걸로 굉장히 높은 입점 절차를 가져갔고요. 그 결과 소비자들은 대부분 올리브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고 그 올리브영이 지금도 입점업에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올리브영에 물을 두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리브영은 거기서 수수료를 받고 매장 내에서 광고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앞에서 말씀 주셨던 카카오나 네이버가 공급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광고와 수수료를 하고 있는 모델과 사실 오프라인에서 옛날에는 백화점, 지금은 올리브영 같은 회사들이 하고 있는 사실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은 똑같거든요. 다만 그게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규제하는 게 올바른가 아니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저희는 이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일단 제가 이제 하나씩 조금 말씀을 좀 이제 말씀 주시는 걸 들으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플랫폼 기업에 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일단 저희는 이 시장 플랫폼이 시장이라는 것 자체보다는 시장 내에서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용자들에 대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뭐 저희가 배차 시스템이나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커머스에서 여러 가지 품질을 위한 부분들을 만들고 있는 그 진입 조건들이 사실 저희가 얘기하기에는 경쟁에 대한 환경을 막는 것보다는 이용자들의 후생을 위해서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검사하거나 안전을 하거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광고, 타겟팅 광고를 하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검수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뭐 국가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플랫폼에 위임이 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는 이것들을 진입장벽보다는 사실 소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 장치의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 이게 사용자의 전환이 굉장히 생각보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배달의 민족이 모든 배달을 장악할 것 같았지만 쿠팡이츠와 요기요가 나오면서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검색만 하더라도 다음이 시장을 장악하고 90%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네이버로 대체가 됐고 지금 구글한테 40% 이상의 점유율을 뺏겼습니다. 그다음 카카오 모빌리티는 우버나 그랩이나 그다음 티맨 등에게 항상 도전을 받고 있고 이 경쟁에서 저희는 이기기 위해서 소비자 후생을 증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알고리즘을 만든 거는 사실 시장의 장악보다는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 포커싱이 더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배차 알고리즘을 만듦으로써 빈차 회전율을 되게 줄였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셨을 거예요. 택시를 했을 때 승차 거부. 그다음 가고자 하는 목적지만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목적지를 확인할 수 없는 배차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경쟁에 대한 진입 장벽보다는 사실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저희가 더 많은 진입 장벽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주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잉여 흡수를 플랫폼이 다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업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요. 치킨 값을 이야기할 때 항상 닭에 대한 가격만 원가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즉 고용도 해야 되고 그다음 거기서 개인의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사실 임대도 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 기업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대가로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냥 그걸 분석해야 되고 결제 시스템도 붙여야 되고 그냥 사람도 고용해야 됩니다. 카카오에만 직원이 거의 한 3만 명 정도 있거든요. 그러한 비용들을 생각했을 때 사실 잉여를 흡수한다는 건 약간 착취보다는 플랫폼의 기술과 투자, 인프라 구축, 그다음 운영 리스크에 대한 대가의 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잉여를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플랫폼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챗GPT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부분은 그 플랫폼 회사가 결정을 하지만 쿠팡이나 모빌리티의 택시비나 물건을 판매하는 가격들은 대부분 공급자들이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플랫폼이라고 해서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전제하고 그 가격에 대한 이제 규제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좀 너무 일률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세밀하고 조밀하게 그 영역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거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규제라는 거는 공공정책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이유로 차별적인 구조의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약간 좀 정밀하게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규제를 만들어야 되지 이게 되게 포괄적으로 플랫폼 규제를 진행하게 되면 사실 좀 여러 가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서두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뭐 구글이나 이런 아마존이 들어올 때 네이버랑 카카오가 떨지 않냐라는 말씀 주셨는데 매우 떨고 있습니다. 네, 매우 떨고 있고 저희는 정말 지금 AI 시대에서 그 카카오나 네이버가 굉장히 뒤처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앞에서 말씀 주신 굉장히 다양한 개인정보나 이런 정책들은 이미 많이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전에 커머스에서 제가 이제 이베이 코리아에 몸담고 있을 때 업계에서 요구했던 게 전자생거래를 진행하는데 개인정보를 받지 않게 해달라 했어요. 근데 정부에서 투명한 상거래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라고 해서 저희가 개인정보를 받기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거를 이제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실 활용 못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는 저희가 철저하게 분리해서 ISMS 정부의 심사를 통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광고를 활용하는 거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는 정보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대명령인지는 저희는 알지를 못하고요. 이 디바이스를 사용한 누군가가 이거를 검색했네, 활용했네 라는 정보를 저희는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정보를 이제는 필수 동의가 아닌 선택 동의로 받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나는 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광고를 보고 싶지 않아도 제공을 제공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없는 형태로 규제가 발전되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미 많은 규제들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이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뭐 구글이랑 아마존이 몰려오니까 우리나라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스라엘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전쟁 중인 나라의 인구가 900만밖에 안 되는 나라가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 창업 국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993년에 국가주도로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창업을 해서 M&A를 통해서 엑시트하는 걸 장려를 했고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창업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국가가 이스라엘이고 작년에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 와중에도 이스라엘의 청년들은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디지털 사막이라는 형태로 불리고 있는데 거기는 외산 플랫폼 기업들이 말 그대로 EU에 있는 주민들의 데이터를 쓸어가면서 데이터를 그 플랫폼 기업을 만들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는 미국과 EU라는 거대한 양쪽 시장에서 규제가 달랐습니다. 저희도 지금 EU의 규제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하면 아마 플랫폼 사업을 못할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EU에 있는 회사를 하나 인수하려고 했는데 EU와 한국의 규제 수준이 너무 달라서 인수를 포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는 한국 내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 관점에서 규제를 좀 더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M&A는 분명히 적대적인 M&A도 있습니다. 존재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기업이 M&A를 진행하는 것은 경쟁자를 말살시키기 위한 M&A보다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고 시너지가 날 수 있는 SI 관점에서 M&A를 더 많이 하고 있고 이러한 M&A들이 사실 창업을 하고 부를 창출하기 위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면서 소위 엑시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창업과 기술 그런 부분들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거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스타트업에 대한 거대 자본들의 M&A, 그다음 혹은 사업적인 연계 가능성이 있는 주요 글로벌 플랫폼들의 M&A가 적극 장려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자유기업원의 정치실장 고광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종민들 시민포럼에서 좀 토론자로 불러주셔서 되게 영광이고요. 오랜만에 이용 교수님이랑 이찬 교수님도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돼서 좋습니다. 오늘 이주선 소장님, 교수님
발제 굉장히 의미 있게 잘 들었고요. 굉장히 사실 디지털 플랫폼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 사실은 이미 이용을 꽤 많이 하고 있고 누구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고민하는 시점이 충분히 도래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쭉 말씀해주신 디지털 플랫폼의 어떤 산업적 특수성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일부는 좀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장 장악이라고 할까 이용자 숫자를 최대한 높여가지고 그 이용자를 바탕으로 한 광고 수익이나 수수료를 누리는 거는 그 산업적 특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승자독식 성격도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데이터의 어떤 수집 분석 이용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용이성도 있어 보이고요. 또 고차원적 데이터셋, 빅데이터를 소비자 행태의 어떤 통해서 어떤 소비자 지향적 소비자 맞춤형 광고랄까 이런 것들이 가능한 측면이 있고 또 아까 가격 설정의 불명확성이나 총합기업적 성격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독점적 요소가 있다라는 점을 인정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플랫폼 산업 혹은 시장에 대한 관행에 대해서는 국가가 혹은 정부 영역에서 공공 부분에서 지속적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이 특성이 일부 있지만 일률적으로 이거를 경쟁 정책을 도입하고 시장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는 좀 자유기업원의 전통적 시각에 맞춰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규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는 EU에서 이제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디지털 시장법이 있는데요. DMA라고 EU에서 잘 아시겠지만 점유율하고 매출 규모로 하고 거대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서 매출액의 1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지난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대비 2024년에 이용자 수가 35%가 급감했거든요. 약 1,295만 명에서 2019년 대비 2024년에 840만 명이 되고 반대로 그 비율만큼 인스타그램 숫자는 굉장히 이용자 숫자가 늘어요. 이 얘기즉슨 페이스북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달라졌다는 거고 오히려 인스타그램이 갖는 장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행태가 변화되고 있다 해서 끊임없이 그 디지털 플랫폼 업체들 간의 경쟁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특성 중에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는 공장을 짓거나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리고 뭐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 진입장벽이 훨씬 낮은 게 사실이죠. 자본 투자 물론 뭐 그런 플랫폼 기술 갖기 위한 자본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어쨌든 공장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 독점적 디지털 플랫폼이 발생했더라도 되게 일시적인 지위를 유지할 뿐이고 수많은 도전과 경쟁에 노출되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장기간 독점할 사례는 사실 없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상당히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걸 효율적으로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측면이 좀 더 강하지 않나 하는 그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일률적으로 규제했을 때 소비자의 어떤 그 만족도가 좀 후생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또 2023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플랫폼 공정거래 촉진법 이런 걸 좀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은 도입이 안 됐고 어깨에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그런 외국 기업들은 매출이나 시장 점유율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겠죠. 국내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매출이나 점유율을 어떻게 보이는지 체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국내 토종 플랫폼 기업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 규제가 오히려 토종 플랫폼에 조금 더 강하게 집중될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쪽 디지털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좀 아까 AI 생성의 AI도 여러 가지 분야별로 이제 스타트업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근데 아직은 이익을 내지 못하지만 나중에 독점 주주에 가는 도전들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매출과 점유율로 계속 규제를 한다면은 굉장히 엔트리프리니어십이 위축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그래서 좀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이게 플랫폼 산업의 특성이 있지만 자율규제로 일단은 좀 보자. 그래서 불공정 문제가 있다면 자율적인 어떤 시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예전에 과기정부 통신부 발족 2022년도에 자율기구 법제도 TF가 구성이 되고 자정작용이나 이런 시정작용을 스스로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모빌리티 이사님도 그런 맥락에서 그런 소비자들의 후생적 관점을 유지하는 채 뭔가 좀 독점적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촉진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경쟁적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 통해서 그 기업들한테 그 플랫폼 기업들한테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정적으로 시장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있고 추가적으로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데이터 이용 규제 아까 잠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통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이제 그 소비자 편익하고 시장 경쟁이 좀 조화롭게 잡힌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사우대 이런 PB 상품 직매 이런 것들은 소비자 우선 차원에서는 기업 간 경쟁의 상품이기 때문에 규제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궁극적으로는 이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 일시적인 독점 도축에 있더라도 늘 경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1등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제 더 나은 어떤 경쟁 환경을 조성해서 보다 더 나은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스타트업들의 도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업의 투자 촉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디지털 플랫폼 업체들의 스타트업들을 자꾸 이제 도전하고 이런 것들 좀 이제 처음에 시작 단계에서 투자도 해주고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정도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뿐만 아니라 토론하신 선생님들 덕분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 내용들은 다른 곳에서도 제가 받는 동일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가장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맨 마지막에 발표했던 거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규제기관이 포획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는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구글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뭔가 제도를 만들어서 오히려 그 규제가 더 소비자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더 유리한 방법, 해결되는 방법을 그러니까 정부하고 기업하고 짬짬이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런 걸 전제로 이제 그러니까 규제기관의 중립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또는 설사 그렇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규제들은 상당한 부분까지 파괴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정보통신위원회가 솔직히 얘기하면 3사, 소위 비대칭 규제라는 걸 통해서 하는 3사에 의해서 포획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망 중립성이나 여러 가지 오픈 액세스나 아니면 010으로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마음대로 모바일 움직일 수 있게 만든 상호 접속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움직인 것들은 결국은 자기네들이 아무리 회사하고 짬짬이를 하더라도 상당한 부분까지 뭔가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뭐가 있다는 거죠. 그런 규제들이 뭐냐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독립위원회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를 뭐죠? 정부 산하의 지금처럼 뭐 정통부 산하 기관처럼 만들 거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특정한 행정부처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걸 만들 거냐에 따라서도 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학회에서 상당 규제학회에서 지금까지 많이 연구해온 여러 가지 대안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을 좀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유로 가지고 있는 걸 전제로.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각각 영역마다 다른데 같은 부분으로 하는 거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집객이 어떻게 됐느냐가 디지털 플랫폼에 결국은 나중에 가서 경쟁 양상을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아마존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에어비앤비나 우버가 되지 새로운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검색 엔진에서 겨우 맥이나 살리고 있는 덕덕고가 될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집객 행위를 통해서 집객을 해오는 그쪽에서 새로운 걸 붙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이 플랫폼은 제너럴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붙이면 되거든요. 아까 플랫폼은 서비스 기업이기 때문에 뭐 제조업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어떠냐면 플랫폼이 다른 기업들을 인수할 때 그런 서비스만 하는 기업을 인수하는 게 아니고 제조업체도 인수하고 자기네들이 의뢰하는 이윤이 극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PB 상품으로 개발하기도 하고 그 PB 상품을 총괄하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깡통했었는데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예를 들면 미국 전체 의류 판매의 30%를 아마존이 독점하는 거 아세요? 제일 처음에 꽝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내부에 있는 판매자들 중에서 의류 판매자 중에 제일 잘하는 기업들의 그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벤치마킹해서 PB를 내놓고 그 PB 내놓은 걸 가지고 다른 걸 야금야금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맨 앞에다가 제일 먼저 자기 아까 얘기한 대로 구글도 검색하면은 스폰서한 기업, 물론 스폰서라고 이러면 다 알죠. 그렇지만 스폰서한 기업들을 맨 앞에 놓는 거하고 똑같이 자기네 상품을 PB 상품 먼저 놓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거를 먼저 뭐 아니면 뭐 다른 쪽에서 15불에 팔던 뭐 이 크리스마스 인형을 여기서는 3불에 파는 걸로 해가지고 만들었어. PB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없어져요. 중소기업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경쟁 행태를 이거는 뭐 한국에서 있는 플랫폼들이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덩치를 키우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 아마존은 거의 한 20개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4개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붙어 있는 자회사들이 지금 아마 제가 할 때는 87개, 2023년에 87개였었는데 지금 아마 수백 개도 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존 베이식스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다 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PB 상품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뭐를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통해서 다른 기업들이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내면 그 아이템 좋은 걸 만들어낸 거를 시장 조사를 해서 그 좋은 아이템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플랫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아까 게이트키퍼라는 걸 그냥 제가 설명을 안 넘어가서 그런데 게이트키퍼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제가 사기 위해서 거기 A라는 앱에 들어가가지고 만약 그 5앱에 들어가서 제가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록이 누구한테 녹화하느냐면 그 앱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마존 앱에도 가는 거예요. 카카오에서 사면 카카오에도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인포메이션이 누구한테 다 있느냐면 여기로 들어가는 인포메이션이 카카오에 다 있어요. 네이버에 다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잘 되는 기업은 어떤 거고 못 되는 기업은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우리하고 경쟁을 하는 기업이 어떤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정보를 이용하는 거를 더 잘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애그리게이터라는 게 뭐냐면 인포메이션 그것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가 이메일을 내가 다운 메일을 쓰거든요. 그럼 다운 메일을 쓰면 그 정보가 누구한테 다 들어가 있냐면 카카오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음을 합병하기 전에는 어땠냐? 그거 카카오에는 없던 정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상당한 부분까지 이런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다. 두 번째로는 퍼스널라이즈드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퍼스널라이즈드로 하면은 소비자 인하가 0이에요.
거기서 만들어진 시장에서 만들어진 잉여가 다 누구한테로 가는 거냐면 생산자한테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생산자가 누구냐면 본래는 판매자들이 생산자잖아요. 근데 그게 누가 추출을 해냈냐면 그거를 수수료와 뭘로 추출하는데 왜 그러냐면 마켓플레이스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그 수수료는 자기네들이 정하고 그 다음에 표적에 대해 가격도 자기네들이 정하고 그거에 대한 아까 오페서티라고 제가 불렀는데 가격을 정하는 것도 자기네들이 정하는데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정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돼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는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M&A를 자꾸 참 말씀하신 대로 좋은 거를 하려고 한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맞아요. 좋은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넷플릭스를 보는데 제가 만약 그 오늘 저녁에 가서 폭삭소가수다를 보면 폭삭소가수다를 본 사람이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이 그런 센티멘트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거를 나한테 뭐를 하죠? 레코멘데이션을 한다고요. 그 레코멘데이션을 통해서 아마존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더 많이 보게 만드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몰랐던 걸 더 많이 보게 해서 내가 이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토이를 어떤 거를 추천한다 그러면 그 토이를 추천하는 거가 애를 위해서 물론 그걸 추천하겠죠.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왜 추천하느냐? 예, 그거를 더 많이 사면 자기네 이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추천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진짜로 중요한데 그런 이윤이 본인들한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할 수 없이 뭐를 붙였느냐면 스폰서 마크를 붙이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게 돈 주고서 여기다 1등으로 여기다 하는 거요. 레이트가. 그런 걸 알려주겠다고 해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소위 자율규제라는 차원의 것들이 대부분 그런 건데 그걸 통해서 뭔가 바꿔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행태가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럼 행태가 안 바꿔지면 어떡할 거냐? 계속해서 손해보는 걸 그냥 놔둘 거냐?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그게 궁극적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거를 다시 돌릴 수 있는 컴피티션이 아까 말씀한 대로 고광용 실장님이 말씀하기를 트랜잭션 이 허들이 낮다고 그랬잖아요. 진입 장벽이 낮고 엔트리 코스트가 낮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는 엔트리 코스트가 엄청나게 높아요. 직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거를 가질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질 수가 있는 기업을 만들려고 하면 한두 푼 써가지고 아마존처럼 못 만들어요. 한두 푼 써가지고 구글처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로는 허들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클릭어웨이라고 했잖아요. 클릭어웨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한 번 시작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낚여 있어요. 락힌 데 있어요. 그게 소비자 행태 때문에도 그렇고 그 아까 얘기한 프레이밍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상태에서 컴피티션에 대한 거를 예컨대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만 가지고서는 그냥 하기 어렵다. 롱텀으로 가면 이게 상당한 부분까지 문제가 될 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요 제일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저는 손해를 덜 봐요. 왜 그러냐면 저는 멀티포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써요. 앱을. 그러면 이 앱에서 얼마 준다고 하고 저 앱에서 얼마 준다는 걸 비교해서 살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만, 그러니까 싱글 호밍을 하는 하나만 하는 그걸 싱글 호밍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만 이용하는 거. 하나만 이용하는 분들은 거기는 가격이 진짜 가격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일반 시장 가면 어떡하죠? 안 되면 뭐 깎아줘, 뭐 그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최소한 리스트 프라이스로는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로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선호가 있다고 생각하면 최고 2배 이상 받는 데도 있고요. 이거에 제일 당하는 사람들이 어린이하고 노약자예요. 잘 못 쓰는 사람들. 이거에 대해서 비교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컨슈머 프로텍션이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특정한 기업이 잘 되는 거를 왜 원합니까? 원하는 건 뭐냐면 그 기업이 시장에서 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지금까지 없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물론 카카오하고 네이버나 아니면은 구글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이 우리한테 해준 서비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걸 그냥 놔둬도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걸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해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부터는 어떤 식으로 변했냐면 우리를 이용해서 더 많은 익스트랙션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우리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거를 굳이 그냥 놔둬야 되느냐는 거죠. 퍼블릭 파너스 차원에서.
그게 뭐 예컨대 그 기업이 우리를 먹여 살릴 거다.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로 먹여 살리나요? 카카오가 고용하는 게 몇 명인데요. 그 다음에 네이버가 고용하는 게 몇 명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좀 쉬어. 예. 그래서 저 생각에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빨리 생각해야 된다. 또 하나는 국가 경쟁력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가 경쟁력이 중요한 것이 되려면 그 국가 경쟁력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방식으로 국가 경쟁력을 정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국가 경쟁력이 한국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아까 말대로 글로벌 세팅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런 세팅으로 움직일 때 과연 국가 경쟁력은 뭐냐. 만약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한국에 있는 기업일 때하고 다국적 기업을 갔을 때 국가 경쟁력은 뭐냐. 이런 거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거는 너무 너울이고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뭐 예컨대 이데올로기적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거다. 시장이 아까 환경이 변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이 변한 것만큼 변해야 된다는 거죠.